네, 안녕하세요. 네, MT 직전인 8월 8일에 이제 RNN 세션 진행을 맡게 된 남예진입니다. 오늘 순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이제 세션 흐름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세션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으로는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어 처리라는 태스크를 컴퓨터가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거쳐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NLP 태스크를 수행하는 기초적인 모델들 RNN, 그 다음에 RNN의 문제를 해결한 LSTM, 그리고 LSTM의 문제를 해결한 GRU,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시퀀스 투 시퀀스는 다음 트랜스포머 세션의 예고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까지 살펴보고 오늘 세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24-2 DSL이 시작된 지 한 달 조금 넘었고 이제 막 EDA 프로젝트까지 끝냈는데 어떻게 다들 EDA 프로젝트 만족스럽게 잘 마무리하셨을까요? 대답을 잘해주시네요. 제가 아까 확인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총 7개 정도의 정규 세션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환점 본다는 생각으로 오늘 한번 같이 훑어봅시다. 제가 이거 적으면서 또 저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저희 세션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커리큘럼이 3가지 파트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 세션 2개랑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머신러닝 기법들,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봤었고 두 번째로 이제 기초적인 딥러닝 모델들, 세 번째 파트가 생성 모델과 강화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파트까지 모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어떤 내용들 그냥 저희 배웠었는지 쭉 한번 개념적인 부분들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랑님께서 매스메릭 폴 머신러닝 첫 번째 파트에서 저희 ML이 MAP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엔트로피 정도의 이제 저희가 앞으로 딥러닝을 배우면서 등장하는 개념들 한번 같이 봤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스메릭 폴 머신러닝 파트에서는 홍선님께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기 저희 같이 배워봤었죠. 혹시 제가 마이크 이렇게 고개 숙였을 때 잘 안 들리나요? 이 마이크 잘 안 들리죠? 알겠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최대한 이렇게 배워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 파트 들어가면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봤었는데 채민님께서 진행해주신 리그레션 앤 SVM 세션에서는 저희가 대표적인 슈퍼바이즈 러닝 대표적인 슈퍼바이즈 러닝 봤었죠. 획이랑 분류. 그래서 이때 슈퍼바이즈 러닝 배워봤었고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총 2개 파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첫 번째에서는 뭐 했었냐 이제 주연님께서 대표적인 차원 축소 기법들 PCA, 티즈니, 유맵 이런 거 봤었고 그리고 이제 현진님께서는 클러스터링 소개해 주셨는데 클러스터링으로 이제 거리 기반의 K-민스나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네. 그거랑 이제 DB 스캔 등등의 클러스터링 기법들을 봤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에서 저희가 신경망을 활용한 딥러닝 파트를 들어가게 되면서 여원님께서 이제 대표적인 CV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전 세션이었던 CNN2, 여원님께서 진행해 주신 CNN2에서는 ILS-VRC 맞겠죠? 거기서 이제 알렉스넷부터 레즈넷까지 대외 모델들 발전 과정 같이 봤었고 그리고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생각은 긴장하니까 스펠링도 헷갈리네요. 여기 이가 맞죠? 테이션을 보면서 여기서 유넷이나 FCN 같은 거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CV 태스크뿐만 아니라 NLP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대표적인 기초 모델이 바로 RNN입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이제 RNN 세션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희 오늘 세션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고 이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NLP 태스크를 수행하는 첫 번째 기초 모델 RNN을 배워볼 거고 RNN이 순서가 있는 데이터, 즉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초기 모델이었구나 잡고 근데 얘한테 장기 의존성 문제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해결한 애가 LSTM, 숏텀 메모리구나. 그리고 근데 이 LSTM이 RNN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얘를 좀 더 간소화한 모델이 GRU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때 RNN, 그 다음에 LSTM, 그 다음에 GRU 순으로 발전을 했었구나 정도의 틀을 잡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 RNN의 응용 모델 중에 하나인데 주로 번역 태스크에 이용된다고 하고 이따가 그림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RNN 모델이 그냥 크게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RNN 모델을 인코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뒤쪽에 있는 거를 디코더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디코더 파트에서는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라는 걸 수행하는구나 라고 일단은 개요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세션은 사실 NLP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들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수식도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얘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얘네가 구조가 어떻게 돼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정도 틀만 잡고 가셔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 진짜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NLP란 무엇일까요?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 생성,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번역이나 요즘 핫한 LLM, 챗봇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저희는 인간이니까 자연어를 보면 바로바로 이해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컴퓨터가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어떤 언어든 중의적인 단어가 있는데 저희 한번 여기 있는 예시 문장을 같이 볼게요. 차를 마시러 공원에 가던 차 안에서 나는 그녀에게 차였어. 라는 문장을 볼 때 저희는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문맥을 통해서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생각보다 이 차가 무슨 차고 저 차가 무슨 차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보다 조금 멍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이유 때문에도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 이유는 언어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춥다, 쌀쌀하다, 으슬으슬하다, 차갑다 같은 단어들은 단어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저희는 사용되는 문맥이나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불규칙하구나. 이거는 오직 인간만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것을 이해하고 처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라는 걸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불굴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내추럴 랭귀지를 이해하도록 많은 시도를 해봤고 인간들이 저는 이 시도들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NLP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긴 글이 있으면 얘네를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정보 손실도 발생할 거고 그래서 얘네를 끊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이 두 개 어떻게 할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드 엠베딩은 이제 저희가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 즉, 어머나? 이게 왜 여기로 넘어왔죠?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히 변환해줘야 됩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가장 잘 처리하죠. 따라서 숫자 형태, 즉 단어를 벡터 형태로 변환해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벡터 형태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어 처리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고 이제 현재는 머신러닝 기법보다는 신경망의 엠베딩 층에서 단어를 벡터화하는 월드 엠베딩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단어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종류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방식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식으로는 희소 표현이 있습니다. 희소 표현이란 벡터나 또는 행렬의 값이 대부분 0으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원하드 인코딩이 있죠. 원하드 인코딩이란 무엇이냐?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의 인덱스 값만 1이고 나머지 인덱스 값은 전부 0인 경우입니다. 저희가 뭐 단어 집합 안에 총 10,000개 정도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라는 단어가 그 단어 집합 10,000개 중에서 첫 번째 단어다.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 값만 1로 표시하고 나머지 9,999개는 모두 0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두 번째 인덱스 단어다. 그러면 고양이 이제 두 번째 엘리멘트만 1로 하고 나머지 요소는 싹 다 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벡터 차원이 곧 단어 집합의 크기가 되고 단어 집합이 커질수록 벡터도 계속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선 공간적으로 낭비가 너무 크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건데 저희가 벡터 연산으로 이따가 뭐 단어의 의미 관계를 표현해 보겠다 이런 것도 하겠지만 이 희소 표현을 채택하면 아예 이렇게 의미를 표현하는 뭐 벡터 연산을 하는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되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밀집 표현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밀집 표현이란 무엇이냐 하면 128이면 128, 510이면 512처럼 모든 벡터 차원을 사용자가 설정한 값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벡터의 차원이 단어 집합의 크기가 아니게 되고 그리고 이 엘리멘트들이 더 이상 0과 1만의 값을 갖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에 나타난 것처럼 실수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저희는 이렇게 표현된 벡터를 밀집 벡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저희는 이 밀집 표현의 일종인 분산 표현 방식으로 단어를 엠베딩하게 되는데 분산 표현이란 무엇이냐 하면 분포 가설에 기반을 두고 단어의 의미를 벡터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또 이 분포 가설이란 뭐냐면 비슷한 문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인데 이걸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햄스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이 햄스터라는 단어는 문장에서 저희가 쓸 때 귀엽다, 사랑스럽다, 해바라기 씨 이런 단어들이랑 함께 등장하겠죠. 따라서 이 단어들을 분포 가설에 따라서 유사한 의미니까 유사한 벡터 값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은 비슷한 방향과 힘의 벡터를 갖게 되고 비슷한 위치의 벡터 공간에 매핑이 되게 되겠죠. 오른쪽에는 이런 월드 엠베딩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인 워드 투백 예시를 가져온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단어의 인베딩 벡터들은 단어의 의미적 그리고 문법적인 관계들을 잘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man이라는 단어, woman이라는 단어, king이라는 단어, queen이라는 단어가 벡터 공간에 매핑이 돼 있는데 얘네가 같은 벡터 연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관계가 벡터 연산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NLP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희소 표현이 아니라 밀집 표현 방식, 그 중에 분산 표현 방식을 채택해서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벡터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막 이상한 페이지다가 필기 하면서 첫 번째로는 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글이 너무 기니까 끊어줘야 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번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토크나이저입니다. 얘가 토크나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CV 태스크를 수행할 때도 그림을 그냥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픽셀 단위로 처리해가지고 막 이거를 필터 거치면서 막 이렇게 봤었는데 얘는 자연어 처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긴 글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작은 단위인 토큰으로 나누어주게 됩니다. 주로 토큰의 기준은 단어이며 이 단어를 나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연히 띄어쓰기로 나누는 거겠죠. 여기 나타나 있는 예시처럼. 하지만 이 토큰화도 그냥 띄어쓰기로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토큰화가 어려운 이유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임말이나 단어 내에 띄어쓰기가 존재하는 경우.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 We're in New York이라는 영어 문장이 나와 있는데 저 weare이라는 단어를 같이 보시면 쟤는 사실 we, 어리라는 두 개의 단어인데 제가 지금 줄임말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큰화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고 뉴욕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 하나 세트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걸 띄어쓰기로 끊어주면 의미가 아예 다른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마다 특징이 다르다고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리얼이나 뉴욕 같은 좀 대표적인 예외 사항들만 없애주면은 좀 그래도 토큰화가 잘 작동하는 편인데 한국어는 저도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교차거라고 해서 이 조사를 다 붙여서 뭐 주어가 있으면은 주어에 이제 조사를 붙이고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조사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띄어쓰기로 토큰화하면 단어 단위로 분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나라는 단어지 나는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띄어쓰기로 토큰화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엠베딩이랑 토크나이징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방식은 딥러닝 스터디에서 다뤄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RNN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져가야 될 것은 NLP 태스크가 생각보다 까다롭구나. 그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이를 위해 텍스트를 벡터화하고 토큰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RNN 모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표는 제가 십기 선배님이 그려주셨던 표를 직접 그냥 가져온 건데 저희가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뭘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표는 주행거리, 마력, 용량이 나와 있고 각 차들에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주행거리랑 마력이랑 용량이 아마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일단 각 로우들이 시간 순으로 나열이 돼 있고 그 시간에 따라 센서들의 수치 그리고 그에 따른 기기 상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는 바로 순서에 있습니다. 왼쪽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 칼 1과 칼 3 행이 바뀌더라도 얘네 두 개가 바뀌어도 뭐 얘네 이름만 그대로면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2시랑 1시 행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 데이터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즉 얘가 순서, 시퀀스가 중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이 오른쪽의 데이터처럼 순서가 있는 데이터, 즉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모델이 바로 RNN입니다.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은 입력과 출력을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시퀀스 모델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RNN 모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RNN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단위인 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셀은 RNN에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지금 책을 읽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페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전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페이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전의 정보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이전의 정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셀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은 이전의 값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메모리 셀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게 됩니다. 여기 RNN에서는 이 초록색 부분 HT, 은닉증이 이전의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전달되는 셀의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까 제가 셀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여기 HT, 은닉층의 식을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제 그 시점에 입력 XT만 입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은닉층 HT-1을 재기적으로 받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HT는 첫 번째 시점부터 T-1 시점까지의 정보를 계속 쌓아가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RNN에서는 이 셀이라는 게
히든 스테이트 뿐이지만 나중에 저희가 배울 LSTM이라는 모델에서는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로 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이거는 다시 LSTM 나갈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셀이라는 개념이 이전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RNN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NN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배운 그냥 Feedforward Neural Network, 그냥 그런 신경망이랑 똑같죠? 근데 RNN은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예전의 신경망들은 입력층 거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은닉층 거쳐서 출력층 그러고 이제 출력값, 예측값 출력했었는데 RNN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가 하나 더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은닉층에서 출력층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셀인 은닉층 노드 스스로 계속해서 다음 입력으로 자신을 받는 순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순환신경망인 거죠. 이거는 좀 압축시킨 그림인데 얘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펼쳐서 보자면 이 해당 시점의 입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점의 은닉층도 계속해서 받고 있구나. 왜? 이전의 정보를 기억해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NN의 구조를 하나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층입니다. 입력층에서는 텍스트나 시계열 데이터처럼 시간에 따른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자연어 처리에서는 적절한 토큰화를 거친 후 아까 배웠던 월드 엠베딩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입력값이. 그리고 다음 은닉층은 아까 말씀드린 RNN에서 가장 중요한 셀이었죠. 그래서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위 그림을 봤을 때 은닉층이 각각의 시점의 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전 시점의 은닉층 값을 자신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재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을 통해서 확인해도 아까 봤듯이 이전 시점의 은닉층 받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HT, 은닉층을 구하는 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HT는 해당 시점의 입력값 XT의 가중치 곱하고 그리고 이전 시점의 은닉값 HT-1의 가중치를 곱한 후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활성화 함수를 씌워서 구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출력층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인 YT를 은닉층 HT의 가중치를 곱하고 비선형 활성화 함수 F를 적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제 RNN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NN에서는 히든 스테이트, RNN에서 가장 중요한 셀,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단순히 XT만 입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인 HT-1도 함께 입력으로 받습니다. 입력값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 시점을 예측할 때 이 히든 스테이트 덕분에 t-1, t-2 쭈쭈쭈 가서 첫 번째 시점의 정보까지 계속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과거 모든 시점의 정보를 갖고 시퀀스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은닉층 이 HT가 RNN의 핵심이야. 얘가 셀이고 얘가 순환하면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 왜 활성화함수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제 저만 궁금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쓰는 활성화 함수들은 렐루나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였는데 왜 갑자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튀어나온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걸 알기 위해서 한번 렐루,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들이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렐루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얘 식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x 입력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 0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양수일 때만 그대로 출력해주는 구조였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렐로는 가장 지금 큰 문제점이 모든 음수값을 0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RNN에서 과거의 정보를 누적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렐로의 히든 스테이트는 활성화 함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의 함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두 개 그래프가 시그모이드나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양이고 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모양
그리고 이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얘네의 이 그래프들의 기울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제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함수랑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모양이 지금 시그모이드랑 소프트맥스 함수 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은 저런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출력값의 범위가 다른 거죠.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함수의 경우에는 출력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고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경우에는 출력값이 -1과 1 사이라서 이렇게 조금 더 그레디언트가 좀 더 큰 값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의 그레디언트 보시면은 0에서 0.5 못 미치죠, 거의. 그 정도의 그레디언트를 갖게 되고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1보다 같거나 작은 기울기를 갖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장기 의존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장기 의존성 문제란 RNN이 긴 시퀀스의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희의 역전파, 학습을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거쳐야 된다는 거 딥러닝 스터디에서 다들 배우셨을 텐데 이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 값으로 1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해서 결국에는 거의 0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그모이드의 0.5 안 되는 기울기 값을 계속 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기울기가 1보다 작긴 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함수보다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결국 1보다 작은 기울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값 1보다 작은 기울기 값을 가지기 때문에 RNN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전히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제 해결 방법은 RNN의 트레인 테스트 배울 때 그리고 LSTM 모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으로는 RNN의 여러 가지 응용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NN 모델의 응용 사례에는 첫 번째로 원투매니 모델, 두 번째로 매니투원 모델, 세 번째로는 매니투매니 모델의 두 가지 변형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물 좀 마시고 잠깐. 첫 번째로 볼 응용 사례는 매니투원 모델입니다. 매니투원은 여러 시점의 시퀀스 입력 데이터 X로 하나의 출력 Y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여러 시점의 센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특정 시점에 정상, 불량, 즉 예측값이 하나만 출력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투매니 모델입니다. 원투매니는 단일 입력 X로 순차적인 시퀀스 데이터 Y를 예측하는 문제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CNN의 응용 사례들로 한번 봤었던 이미지 캡셔닝이 있습니다. 이미지 캡셔닝이란 이미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에 대한 짧은 글을 생성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니투매니 모델의 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니투매니 모델은 순차적인 시퀀스로 순차적인 Y를 바로바로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예시처럼 이제 순차적인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단어들의 속성을 예측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각 단어의 품사를 예측하는 POS 태깅이 그 예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의 매니투매니 모델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입력 시퀀스 데이터 X를 읽는 모델을 그냥 쫙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측 모델 RNN 모델을 쫙 다시 거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읽는 왼쪽의 모델을 인코더 RNN 그리고 예측값을 출력하는 오른쪽의 RNN 모델을 디코더 RNN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인코더가 입력된 시퀀스 데이터를 고정된 벡터로 뱉어서 인코딩을 해주고 그리고 디코더가 이 인코딩된 벡터를 받아가지고 출력 시퀀스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번역 작업에서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RNN을 어떻게 학습시킬 건지를 알아볼 건데 RNN의 학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들의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 학습시키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RNN의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식을 봤었는데 입력층은 뭐 이제 데이터 들어가는 데니까 식이 필요가 없고 HT, 은닉층은 이런 식, 그리고 출력층 YT는 여기 활성함수가 빠졌는데 이렇게 활성함수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학습시켜야 할 파라미터는 편형 빼고 여기 이렇게 총 3개입니다. WHY, WXH, WHH. WHY는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WXH는 입력값 해당 시점의 관측치, 해당 시점의 입력값 X를 은닉층에 반영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그리고 WHH는 이전 시점의 은닉층을 다음 시점으로 반영해 줄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RNN의 파라미터들이 아까 RNN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있었었냐면 저희 아까 보시면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입력층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은닉층이고 여기 출력층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그림도 못 그리고 글씨도 별로 안 예뻐가지고 좀 어떻게 전달이 잘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RNN이 약간 저런 느낌으로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 각 시점마다 파라미터를 쓸 텐데 이 파라미터 값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점에서. 즉,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t-1 시점과 t 시점 그리고 뭐 어떤 시점이든 첫 번째 시점이든 마지막 시점이든 사용하게 될 WXH, WHH, WHY 파라미터 값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자면 t 시점까지의 정보를 누적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RNN을 트레인시킬 때 저희가 얘네를 학습시킬 때 학습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는 WXH, WHH, WHY이고 이 파라미터들이 모든 시점에서 공유되는구나. 여기도 똑같은 파라미터를 쓰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RNN의 학습 과정을 살펴볼 건데 RNN 트레인 과정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신경만 학습과 그게 크게 시퀀스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순전파를 거쳐서 예측값을 얻은 후에 실제 값과의 차이, 로스를 구합니다. 즉, 특정 WXH, WHH, WHY 파라미터 값을 가질 때 로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각 파라미터 값이 로스 계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이게 그레디언트라는 걸 아마 다들 또 딥러닝 스터디 시간에 학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거쳐서 WXH, WHH, WHY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식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큰 과정이 feedforward 신경망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RNN은 이 히든 스테이트 부분에서 구조가 좀 달랐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한 단계씩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로스 계산 단계입니다. 저희는 파라미터 WXH, WHH, WHY 이 세 개의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따라서 특정 파라미터들의 값을 가질 때 예측값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이 예측값이 정답인 타겟값과 얼마나 다른지 로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아까 봤던 저희가 은닉층 구하는 식, 예측값 구하는 식을 통해서 이제 예측값을 쭉 계산한 다음에 이전에 배웠던 멀티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식에서 YT는 얘는 타겟값이고 Y의 T는 우리의 예측값인 거죠.
이 식과 그림은 예측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인데 만약 뭐 원투맨이나 매니투맨이 모델처럼 시점별로 아웃풋이 있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각 시점별로 구한 로스를 평균을 내어서 전체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그레디언트, 즉 각 파라미터가 로스 펑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제가 질문 상품으로 오늘 너무 정신없게 와서 준비한 건 없지만 제가 내일 MT 장을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마치신 분에겐 제가 사비로 직접 원하시는 과자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RNN에 저희가 아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 RNN이 시퀀스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전의 값을 기억하고 순환하는 셀 부분, 제가 아까 셀, 이거 너무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중에 어디였죠? 와, 정답입니다. 이따가 좀 주세요.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 부분이 기존의 신경망과는 다르게 YT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이전 시점이 계속 자기 자신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존의 신경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식, 히든 스테이트 아까 어떻게 구했었냐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씌워가지고 WXH라는 에다가 해당 시점의 입력값 WHH 그리고 이전 시점의 은닉층 해가지고 은닉층 구했었는데 네, 어쨌든 저렇게 식이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WXH, WHH가 조금 백프로파게이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계산될 수 있겠구나, 좀 복잡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히든 스테이트 구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가장 간단해 보이는 WHY 백프로파게이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는 여기 이 부분 히든 스테이트에서 출력층으로 넘어갈 때 있는 파라미터였죠. WHY는 히든 스테이트에 이렇게 가중치로 곱해져서 이게 비선형 활성화 함수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로스 펑션 구할 때 이 예측값으로 멀티플렉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거치는 거였기 때문에 WHY의 그레디언트는 그냥 어렵지 않지만 하나씩 살펴보자면 로스 펑션에서 예측값에 대한 그레디언트 예측값에서 여기 이거 활성화 함수 거치는 그레디언트 그리고 얘는 당연히 HT겠죠? 그래서 ZT에서 WHY에 대한 그레디언트만 구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보시면 아직 저희가 HT를 구하는 부분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WHY는 지금 뭐 간단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쓱 보면 아 생각보다 되게 간단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WHH의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H는 RNN의 핵심인 셀, 아까 지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얘가 핵심인데 이 핵심을 구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WHH는 특히 어떤 역할을 하는 애였냐?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이전 시점의 정보를 현재 시점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점과 현재 시점의 연결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네. 따라서 WHH의 백프로파게이션을 이해하려면 현재 시점의 로스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WHY를 할 때는 저희가 이 방향으로만 고려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시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방향 이전 시점도 계속해서 고려해줘야 됩니다. 이는 RNN의 히든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이 WHH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이전 모든 시점에 H1부터 HT-1까지의 정보를 누적하여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점의 상태는 과거 모든 시점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구할 때 로스를 역전파할 때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었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이 해당 시점, T 시점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여기 전 시점에서의 그러니까 이 정보가 누적된 HT-1 시점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이전이었던 T-2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었는지 쭈쭈쭈쭉 내려가서 여기는 T-N이네요. T-N 시점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었는지까지 다 이제 합산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WXH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동일한 백프로파게이션 시퀀스를 따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향뿐만 아니라 여기도 봐줘야 되고 여기도 봐줘야 돼. 왜냐하면 히든 스테이트는 정보를 계속 쌓아가는 애였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WHY는 여기 있는 파라미터였고 얘네 두 개는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이런 방향들에 있는 파라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히든 스테이트는 정보를 누적하는 애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모든 시점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들로 구한 그레디언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식도 써서 보여드렸었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통해 파라미터를 최적화해 줍니다. 학습 대상인 파라미터 WXH, WHH, WHY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했고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조절하는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잘 조절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그레디언트는 저희가 아까 봤던 식으로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학습률, 러닝 레이트는 너무 크면은 발산하니까 너무 크지 않게 또 너무 적으면은 너무 작으면은 학습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적절한 값으로 뭐 예를 들면 0.001 값으로 잘 설정해주고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RNN의 학습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 RNN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장기 의존성 문제입니다. 아까 이거 저희 많이 들어봤죠? 제가 어디서 언급했냐 하면은 왜 은닉층에서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안 쓰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쓰나요? 파트에서도 이제 간단히 언급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기 의존성 문제란 RNN이 긴 시퀀스 데이터를 학습할 때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에서 기울기 값으로 1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하게 되면 이게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0으로 수렴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전 시점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과거 정보를 참고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물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조금 더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가지고 장기 의존성 문제를 많이 완화해주긴 했지만 얘도 결국 장기 의존성 문제를 유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0으로 수렴해버리면 학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거를 좀 사용할 때 예시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하고 I did 글씨체가 안 예뻐서 어떻게 잘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글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나따따 찍은 거에는 되게 많은 이제 토큰들,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이제 프랑스에서 자랐어. 프랑스에서 내가 뭐뭐뭐를 했고 또 이제 6살 때는 뭐뭐뭐를 했고 7살 때는 뭐뭐뭐를 했고 쭉 들어가다가 나는 이 언어를 굉장히 잘해 라고 이제 마지막 단어를 예측해야 되는 태스크를 모델이 수행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speak, fluent라는 최근의 토큰들을 참고를 하면은 이 RNN 모델이 당연히 여기 어떤 언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예전에 나온 프랑스라는 토큰들을 이제 참고를 해야 알 수 있는데 만약에 vanishing gradient 즉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얘네가 중요한 정보를,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RNN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해결해보자 하고 고안된 모델이 바로 Long Short-Term Memory LSTM입니다. 본격적으로 LSTM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잠깐 쉬어갔다가 한 10분 정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션 다시 시작할게요. 어떻게 세션 시작 딱 맞춰가지고 다들 조용해지시네요. 일단은 제가 아까 직전까지 말씀드렸듯이 RNN이라는 모델은 트레인 과정에서 장기 의존성 문제라는 게 발생한다. 왜냐? 기울기가 1보다 절대값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은 얘가 계속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곱하면은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모델이 바로 Long Short-Term Memory LSTM이라는 이름의 모델입니다. 이 LSTM에서는 셀 스테이트, 임시 셀 스테이트, 그리고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라는 세 가지 게이트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씩 얘네들이 뭔가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RNN에서는 순환 구조의 핵심인 셀, 히든 스테이트만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LSTM에서는 예측값을 구하는 데 이용되는 출력인 히든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게 여기 보이시는 식처럼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셀 스테이트는 LSTM에서 장기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식에 보이시는 GT라는 임시 셀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식이 좀 저희 만약에 세션을 열심히 들으셨다면 조금 익숙하게 생겨야 되거든요. 얘가 뭐냐면 아까 저희가 RNN의 히든 스테이트 할 때 현재 시점의 입력값 xt 그리고 이전 시점의 은닉층 ht-1 받아가지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씌워서 구하는 것까지 완전 똑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히든 스테이트가 아니라 임시 스테이트로 보내서 LSTM이 더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장기적인 정보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업데이트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고 이제 FTITOT 여기 나와 있는 얘네가 바로 게이트들인데 이 게이트들은 현재 시점의 입력값 XT 그리고 이전 시점의 은닉층 HT-1 그리고 각 게이트들의 고유한 가중치들을 받아서 활성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씌워서 구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페이지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게이트나 셀 스테이트처럼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예측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HT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로 사실 예측값 Y의 T를 구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위쪽에 RNN 구조, 오른쪽에 LSTM 구조를 시각화한 건데 저도 이걸 저번 세션 때도 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 그림을 봤었지만 얘네가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복잡하게 생겨지긴 했죠. 그래서 저희가 LSTM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RNN에서는 재기적으로 순환하는 핵심 부분, 셀 부분이 히든 스테이트만 있었는데 LSTM에서는 장기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핵심으로 셀 스테이트가 추가됐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게이트들, forget 게이트, input 게이트, output 게이트는 식 같이 보면은 여기 현재 시점의 입력값 xt 그리고 이전 시점의 은닉층 ht-1 가지고 계산되는구나. 그리고 얘네가 나중에 이거 식 보시면은 셀 스테이트 여기 이제 forget 게이트랑 input 게이트가 셀 스테이트 구할 때 쓰이죠. 그리고 은닉층 구할 때 아웃풋 게이트가 쓰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네 이렇게 게이트들 구해놓고 얘네가 나중에 셀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들처럼 셀들 구할 때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가 LSTM에서도 궁극적으로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이 HT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LSTM을 나가면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얘네가 어떤 애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봤던 forget 게이트, input 게이트, output 게이트 얘네 게이트들이란 무엇이냐 하면 각 차원의 정보를 0에서 1 사이의 개수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요소별 곱셈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통해서 정보를 통과시킬지 말을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얘네가 결국 forget gate랑 input gate라는 게이트들은 self state를 구할 때, 그리고 output gate라는 거는 hidden state를 구할 때 사용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0과 1 사이의 개수를 곱해서 정보를 통과시킨다는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지금 이 게이트에 CT-1을 요소별로, 각각 요소별로 곱해서 정보를, 이 CT-1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통과시켜 줄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0과 마이너스 0.1을 곱해서 통과시키게 되면 정보가 하나도 통과가 안 됐고, 그리고 1이라는 요소를 가진 게이트를 element wise multiplication, 얘네끼리 곱하게 되면 CT-1의 정보가 다 통과가 됐구나. 아, 이래서 이런 게이트 값을 가지고 곱을 해서 얼마나 얘네 정보를 통과시켜 줄지를 조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0과 1 사이의 요소별 곱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게이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통과시키게 되는 거겠죠. 이 게이트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시점의 응익층 HT-1 그리고 현재 시점의 입력값 XT 그리고 각 게이트별로 이제 고유한 가중치들을 거쳐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게이트가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게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LSTM 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rget gat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forget gate 이렇게 구해져서 여기 cell state 구하는 데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떤 요소랑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이 되냐 하면은 이전 시점의 CT-1이랑 곱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cell state와의 이전 cell state와의 요소별 곱셈을 거침으로 이전 시점의 정보를 얼마나 유지할지, 즉 불필요한 이전 시점의 정보를 얼마나 버려줄지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input 게이트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input 게이트 이렇게 구해져서 여기 cell state 구하는데 뒤에 아까 이 GT가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얘는 바로 임시 cell state입니다. 임시 cell state랑 element wise multiplication 거쳐서 CT 구하는 데 사용되는구나. 따라서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임시 셀 스테이트와의 요소별 곱셈을 거침으로 얼마나 많은 형제 정보를 장기 기억인 CT, 셀 스테이트로 가져갈 것인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이트입니다. 다음으로 아웃풋 게이트는 어떤 애냐? 저희가 이렇게 아웃풋 게이트를 이렇게 구해놓고 이거는 히든 스테이트 구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LSTM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히든 스테이트, 저 HT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HT를 구할 때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셀 스테이트와 요소별 곱셈을 거치는 게이트이므로 셀 스테이트 정보를 아웃풋인 히든 스테이트로 얼마나 내보내줄지를 조절하는 게이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게이트, forget 게이트, input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가 이렇게 정보를 조절해주면서 쓰이고 있구나.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데 이렇게 한번 식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또 새로 등장했던 개념이었죠. 셀 스테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LSTM에서는 장기 기억을 위해 히든 스테이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셀 스테이트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셀 스테이트가 바로 LSTM이 장기 의존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핵심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아까 RNN에서 제가 장기 의존성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RNN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HT가 특정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얘가 기울기가 1보다 작거나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기울기를 곱하면은 0으로 수렴해가지고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해 라고 했는데 RNN의 HT 은닉층에서 어떤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어서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스스로 손을 들진 않았는데 저기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누군가 지목해 주셔가지고 혹시 답변하실 기회를 원하시나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아까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생했지만 LSTM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셀 스테이트에서 게이트 조절 외에 논리니어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 아까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처럼 기울기가 이제 1이 절대값 1보다 작은 걸 계속해서 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쉬운 말로 좀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이전의 셀 스테이트 저희가 셀 스테이트를 구할 때 이제 이전의 셀 스테이트가 다른 활성화 함수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홀깃 게이트의 정보 조절로 그러니까 어떠한 논리니어 펑션을 통한 큰 변화 없이 CT로 계산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전의 정보가 큰 변화 없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LSTM은 히든 스테이트만 사용해 장기 기억을 저장하던 RNN의 큰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다시 설명하자면 아까 RNN의 은닉층에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라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장기 유전성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셀 스테이트에서는 게이트로만 정보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LSTM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구조들 아까 게이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봤었고 그리고 셀 스테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앤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그러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같이 봤었기 때문에 이제 작동 과정을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 계산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게이트는 이제 현재 시점의 입력값들 그리고 이전 시점의 은닉층들을 받아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 펑션을 거쳐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안 적은 게 있는데 임시 셀 스테이트도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얘네는 현재 시점의 입력값 그리고 이전 시점의 은닉층 여기다가 하이퍼블랙 탄젠트 활성화 함수를 씌워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구한 것들을 가지고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셀 스테이트는 이전 셀 스테이트와 폴깃 게이트 간의 요소별 곱셈 그리고 인풋 게이트와 임시 상태 간의 요소별 곱셈을 통해서 셀 스테이트를 비선형 활성화 함수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 스테이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고 아웃풋 게이트와의 요소별 곱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LSTM에도 한계점은 있었다고 합니다. LSTM은 게이트 3개와 임시 셀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RNN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등장을 했어서 RNN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얘네가 너무 많은 개념들이 생겨버렸어요. 아까는 이제 그냥 XT, HT, YT만 있었는데 게이트 구해야 되지, 임시 스테이트까지 설정을 해야 되지. 근데 심지어 셀은 2개야. 셀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까지 있대. 그러니까 이제 너무 파라미터가 많고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LSTM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은 그대로 두되 얘를 간소화한 GRU라는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GRU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먼저 3개, 폴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로 되어 있던 3개의 게이트를 2개의 게이트로 줄입니다. 이제 게이트마다 편향까지 합하면 이제 총 이렇게 3개의 파라미터가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를 2개로 줄이면은 훨씬 더 간결해지겠죠. 먼저 첫 번째 게이트는 리셋 게이트입니다. 리셋 게이트는 새로운 입력을 이전의 정보와 얼마나 합칠지를 조절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 게이트는 LSTM의 죄송합니다. 자꾸 LSTM의 아웃풋 게이트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지만 얘는 이 LSTM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게이트가 아까 시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히든 스테이트, 즉
최종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데 사용됐다면 이 GRU는 임시 히든 스테이트를 이따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하는 데 사용되는구나. 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업데이트 게이트입니다. 업데이트 게이트는 1-ZT를 통해서 과거의 정보를 또 얼마나 버릴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는 ZT를 통해서 얼마나 남길지를 결정해주는 게이트입니다. 이는 LSTM의 forget 게이트와 input 게이트의 역할이 합쳐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하면 또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식으로 살펴보기 전에 얘는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히든 스테이트 하나로 통합했구나 라는 것도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그럼 또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RNN에서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둬가지고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LSTM에서 히든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셀 스테이트를 사용하겠다고 했고 근데 갑자기 GRU로 돌아가면서 갑자기 이 셀 스테이트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장기 의존성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점이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들었거든요. 식을 보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 어떻게 이 게이트들이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리셋 게이트는 아까 저희가 봤던 게이트들처럼 이전 시점의 은닉층 그리고 현재 시점의 입력값을 받고 고유한 가중치들을 곱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셋 게이트들은 임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데 그리고 업데이트 게이트는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리셋 게이트 좀 더 자세히 그냥 말로써 살펴보자면 리셋 게이트를 활용해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HT-1 그리고 현재 시점의 입력 XT를 결합하고 비선형 활성화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해서 임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또 업데이트 게이트를 통해서는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HT-1 그리고 현재 정보인 임시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나 반영해 줄지 조절해서 최종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장기 의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임시 히든 스테이트로 옮겨진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최종 히든 스테이트에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의존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먼저 게이트들이 구해져야 되겠죠. 임시 히든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 구하기 전에 HT-1이랑 XT 가지고 게이트들 다 구해놓고 리셋 게이트는 어디에 사용되냐? 임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데 HT-1과 리셋 게이트가 요소별 곱셈을 거친 다음에 임시 히든 스테이트 설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리셋 게이트의 여기서 역할은 이전 정보였던 HT-1을 현재 정보인 임시 히든 스테이트에 얼마나 남길지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게이트 이 ZT는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데 사용돼서 이전의 정보인 HT-1을 1-ZT 값을 통해 얼마나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정보인 임시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나 남길지 ZT 값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LSTM과 GRU 모두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에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저장하지 않고 게이트 조절을 통해서만 정보를 유지했기 때문에 장기 의존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GRU의 경우 LSTM이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트레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해서 좀 더 간소화된 모델로 연산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의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LST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시퀀스나 긴 문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GRU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RNN, 그 다음에 LSTM, 그 다음에 GRU까지 한번 쭉 달려와 봤는데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볼 것은 RNN의 응용 사례로 매니투매니 모델의 한 종류로 소개해드렸던 시퀀스 투 시퀀스입니다. RNN, LSTM, GRU 쭉 보다가 갑자기 시퀀스 투 시퀀스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저번 세션 영상이 올라왔을 때 처음에 들을 때 GRU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가 발전 모델인가? 라고 잘못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발전 모델이 아니라 RNN의 응용 사례이고 이거는 다음에 트랜스포머 세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파트를 두어서 설명하게 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주로 번역 태스크에 활용되며 두 개의 RNN 모델이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라는 걸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왼쪽의 RNN 모델은 인코더라고 부르고 입력 문장의 토큰들을 순차적으로 받아서 이제 처리한 뒤에 얘가 뱉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얘를 컨텍스트 벡터로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 벡터는 인코더의 모든 단어 정보를 압축한 하나의 벡터로 첫 셀에 이 디코더의 첫 셀에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냥 인코더, 디코더가 이렇게 두 개의 RNN 모델인데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오른쪽의 RNN 모델인 디코더는 컨텍스트 벡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셀의 히든 스테이트로 받아, 즉 H0로 받아서 각 토큰에 해당되는 결과값을 순차적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인코더는 이 시퀀스 데이터 X를 읽어드리고 있고 디코더는 얘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출력값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주로 인코더와 디코더 같은 경우,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성능 문제로, 아까 성능 문제 뭐 있었죠? 장기 의존성 문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RNN 대신에 LSTM이나 GRU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설명상 편의를 위해서 RNN 모델이라는 용어를 조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더 RNN에서는 각 토큰을 벡터로 표현하는 아까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워드 엠베딩을 거친 후 RNN 모델을 통과시킵니다. 그림의 예시에서는 이제 벡터를 4차원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차원이 훨씬 더 많겠죠. 수백 차원의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LSTM 모델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는 컨텍스트 벡터로 출력되는구나. 얘는 인코더의 모든 토큰들을 압축한 정보를 압축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저 RNN 모델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 인코더의 역할은 임의의 길이의 자연어, 즉 시퀀스 데이터를 RNN 모델을 통해서 고정된 크기의 히든 스테이트, 컨텍스트 벡터로 내놓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코더 모델은 랭귀지 모델링이란 걸 수행합니다. 랭귀지 모델링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 주어진 단어들의 조합 뒤에 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겁니다. 쉽게 보려면 이 그림의 예시로 볼 수 있겠죠. The students open their 하고 books가 올 것인지, 랩탑이 올 것인지, 뭐 minds가 올 것인지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어진 단어들이 조건으로 들어간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디코더가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디코더의 첫 번째 RNN 셀은 아까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로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컨텍스트 벡터를 받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가 무엇이었냐?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였었죠. 그래서 얘를 받아서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입력으로는 SOS 토큰이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줄임말인데 Start of Sequence 줄임말. 얘네를 처음에 받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입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쳐서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받아서 이거를 분류 단어 집합, 분류 단어 개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각 단어의 probability, 확률 분포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probability 즉 확률을 가지는 예측 단어를 출력해서 이렇게 예측값을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에선 이렇게 새로 예측된 단어를 다시 입력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계산된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아까 본 것처럼 RNN 모델 할 때 다음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예측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딱히 어렵진 않죠. 예상 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이 예측 과정은 언제까지 수행되냐?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end of sequence, EOS 토큰이 다음 단어로 예측이 될 때까지 모델에서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전 RNN 셀에서 계산된 히든 스테이트와 예측된 단어를 입력으로 해서 계속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수행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조금 얘랑 비슷하겠죠. 히든 스테이트 계속 들어가고 얘가 다시 다음 셀에 입력, 얘가 다시 다음 셀에 입력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트레인 과정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만약에 이 앞 시점에서 에러가 났다고 해봅시다. 트레인 과정에서. 그러면 이 오류가 계속 누적이 되게 돼서 트레인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퀀스 투 시퀀스의 트레인 과정에서는 이 트레인 과정에서만 티처 포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티처 포싱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전 시점에 예측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ground truth,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타겟 값을 그냥 입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테스트 과정에선 당연히 이걸 티처 포싱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이때 봤던 것처럼 예측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이랑 테스트할 때 트레인에서는 티처 포싱을 사용해주고 테스트에서는 당연하게도 티처 포싱을 사용해주지 않는구나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두 개의 RNN 모델이 인코더, 디코더로 컨텍스트 벡터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형태였구나. 이 컨텍스트 벡터는 뭐였냐 하면 마지막 LSTM 셀에서 나오는 히든 스테이트였고 얘가 디코더의 첫 번째 LSTM 셀에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코더에서는 워드 엠베딩 후 텍스트 처리를 거쳐서 이를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로 변환시켜주고 디코더의 역할은 이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수행해주는 거였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도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얘가 입력 데이터 시퀀스를 받아가지고 얘를 압축해서 컨텍스트 벡터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로 내놓는 거였는데 당연히 이제 이 긴 길이의 글을 인코더로 다 읽은 다음에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로 내놓으려고 하면 정보 손실이 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정보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코더에서 예측값 내놓을 때 이 시점에서 했던 거, 이 시점에서 했던 거 갖다 쓸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해서 나온 게 다음 트랜스포머 세션에서 배울 어텐션 기법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세션 들을 때 궁금증을 안고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합시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 한번 정리해보고 끝낼게요. 일단 저희 아까 NLP가 무엇인지 봤었고 NLP 태스크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구나 이거 생각했었죠. 그리고 NLP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워드 엠베딩 아까 뭐 분산 표현, 밀집 표현 이런 거 얘기했었고 토크나이제이션 거쳐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NLP 태스크를 수행하는 기초적인 모델들로 RNN, LSTM, GRU 발전 과정 순으로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RNN이란 모델 참 좋긴 한데 기울기 때문에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해 그걸 게이트 조절로 해결한 애가 LSTM이었습니다. 근데 이 LSTM 게이트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 라고 해서 얘를 좀 간소화시킨 게 GRU 이렇게 발전했었고 시퀀스 투 시퀀스는 트랜스포머의 예고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로 번역 태스크에 사용되는 RNN의 응용 모델로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붙어 있었고 여기에 컨텍스트 벡터 껴 있었구나. 이 구조 기억해 주시고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한번 이따가 세션 끝나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MT 직전에 세션 열심히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